여기 물수제비 88번으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물 위에서 어떻게 저렇게 많이 튕겨져 나갈까?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런데 물수제비는 겉보기엔 단순한 놀이처럼 보이지만 이 현상 하나 때문에 우주선이 추락할 뻔했고 2차 세계대전의 전쟁 판도가 바뀌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지금부터 물수제비라는 작은 현상이 어떻게 인류의 생존과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원리가 됐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수제비를 성공시키려면 일단 돌을 고르는 것부터가 중요하거든요. 두껍고 둥근 돌은 아무리 힘껏 던져도 물속으로 그냥 풍덩 빠져버립니다. 반대로 납작하고 평평한 돌은 물 표면과 만나는 순간 마법처럼 튀어오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비밀은 돌이 물과 부딪히는 순간에 숨어 있습니다. 평평한 돌이 낮은 각도로 물 표면을 스치면 돌 아래쪽 전체가 물과 동시에 접촉하면서 엄청나게 넓은 면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이때 물 분자들이 순간적으로 뭉치면서 마치 단단한 바닥처럼 작용하는데 이 찰나의 순간 동안 물은 돌을 밀어내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돌을 그냥 던지는 것과 빙글빙글 회전시키며 던지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회전하는 돌은 팽이처럼 자세를 유지하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물에 닿는 순간에도 평평한 면이 수평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전이 없으면 돌이 공중에서 뒤집히거나 기울어지면서 물속으로 그대로 처박히는 거죠. 이 회전력이야말로 물수제비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 물리학자들이 이 원리를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2000년대 초반 프랑스의 한 연구팀은 물수제비를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분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자동으로 원반을 발사하는 기계를 만들고 초고속 카메라로 원반이 물에 닿는 순간을 수천 번 촬영했거든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돌의 지름이 5cm 정도일 때 초속 2.5m 이상의 속도로 던져야 하고 물 표면과 이루는 각도가 정확히 20도 전후여야 가장 잘 튄다는 겁니다. 20도보다 작으면 돌이 물과 너무 많이 접촉해서 에너지가 빠르게 소진되고 20도보다 크면 돌이 점점 높이 튀다가 결국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리죠. 특히 흥미로운 건 각도가 45도를 넘어가면 돌이 아예 물속으로 바로 잠겨버린다는 실험 결과였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실제 우주 항공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 우주선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주선이 너무 낮은 각도로 대기권에 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물수제비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주선이 대기권에서 튕겨 나가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1960년대 초기 우주터 탐사 시절 이 현상 때문에 우주선 설계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런데 물수제비가 가장 극적으로 활용된 사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1943년 5월 2차 세계대전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죠. 당시 영국 공군은 독일의 전력망을 무너뜨리기 위해 루르 지역의 거대한 댐을 폭파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댐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서 일반 폭탄으로는 파괴가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면 정확도가 떨어지고 낮게 날아가서 직접 투하하려면 대공포에 격추당할 위험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영국 과학자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물수제비 폭탄이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폭탄은 원통형 모양의 무게가 무려 4톤이나 나갔어요. 이 폭탄을 비행기에 매달아서 댐으로 접근한 뒤 전기 모터로 폭탄을 역회전시키면서 투하했습니다. 분당 500회전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는 폭탄은 물 위에서 마치 돌멩이처럼 튕기면서 댐 쪽으로 날아갔고 댐 바로 앞에서 가라앉은 뒤 수압에 의해 자동으로 폭발했죠. 이 작전은 대성공을 거뒀고 독일의 군수 공장들이 전력 부족으로 마비되면서 연합군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물수제비라는 단순한 현상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 순간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물리학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물이 순간적으로 단단해지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고체는 분자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고 액체는 분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고체가 액체를 뚫고 들어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물수제비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돌이 비스듬하게 물 표면을 때리면 물 분자들이 순간적으로 압축되면서 마치 고체처럼 단단한 상태가 됩니다. 이 현상은 0.001초도 안 되는 찰나에 일어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물은 돌을 밀어내기에 충분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충돌 시간과 접촉 면적입니다. 돌이 물과 부딪히는 시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접촉하는 면적이 넓을수록 물이 단단하게 작용하는 효과가 커지거든요. 이걸 전문 용어로 충격 응력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순간적으로 엄청난 힘이 집중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손바닥으로 물을 세게 내리치면 아프잖아요. 그것도 같은 원리예요. 물이 순간적으로 단단한 면처럼 저항하는 겁니다. 물수제비는 바로 이 원리를 극대화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더 흥미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돌의 재질도 물수제비 성공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같은 크기와 모양이라도 표면이 매끄러운 돌이 거친 돌보다 더 잘 튀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끄러운 표면은 물과의 마찰을 줄여주고 그만큼 에너지 손실이 적어지기 때문이죠. 또한 물의 온도도 영향을 미칩니다. 찬물은 따뜻한 물보다 점성이 높아서 돌을 더 잘 튕겨내는 경향이 있어요. 여름보다 겨울에 물수제비가 더 잘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수제비 세계 기록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믿기 힘들겠지만 한 사람이 돌 하나로 무려 88번을 튕겨낸 기록이 있습니다. 2013년에 미국의 한 남성이 세운 기록인데 이건 거의 예술의 경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는 수십 년 동안 물수제비 연습만 했다고 하거든요. 돌의 무게, 회전 속도, 던지는 각도를 완벽하게 계산해서 던졌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결과입니다. 일반인은 보통 5번에서 10번 정도 튕기면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물수제비 원리는 현대 기술에도 계속 응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상 비행기가 착륙할 때도 같은 원리를 활용하거든요. 비행기가 너무 가파른 각도로 물에 내려앉으면 바로 가라앉거나 기체가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낮은 각도를 유지하면서 착륙하는데 이때 물수제비 원리를 응용해서 충격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선박 설계에서도 이 원리가 쓰이는데 특히 고속정의 선체 바닥 부분을 설계할 때 물수제비 효과를 고려해서 만든다고 해요. 최근에는 로봇 공학 분야에서도 물수제비 원리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물 위를 이동하는 로봇을 만들 때 돌이 튕기는 원리를 응용하면 에너지를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일부 연구팀은 실제로 물 표면을 점프하듯이 이동하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 로봇은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고 표면만 이용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수중 탐사나 환경 모니터링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어디서 시작될지 정말 모르는 일이죠. 물수제비와 관련된 또 다른 재미있는 사실은 동물들도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어떤 물고기들은 포식자를 피할 때 물 위로 튀어올라 여러 번 수면을 튕기면서 도망치거든요. 날치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 물고기는 물 밖으로 뛰어올라 공중을 활공하다가 다시 물에 닿을 때 물수제비처럼 튕겨서 속도를 유지합니다. 자연은 인간이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이 원리를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었던 셈이죠. 진화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물수제비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유체역학, 운동역학, 재료과학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돌 하나 던지는 단순한 놀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나게 복잡한 물리 법칙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물 분자들이 어떻게 배열되고 돌의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되며 회전력이 어떤 방식으로 안정성을 제공하는지 이 모든 게 정교하게 맞아떨어져야 물수제비가 성공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이 주제를 연구하는 거죠.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비 오는 날 물웅덩이에 빗방울이 떨어질 때 생기는 물튀김도 비슷한 원리거든요. 빗방울이 물 표면을 때리면 작은 물방울들이 튀어오르잖아요. 이것도 충격의 순간에 물이 단단하게 작용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다만 물수제비와 차이점은 빗방울은 회전하지 않고 수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각도와 회전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없으면 튕기는 효과가 훨씬 약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수제비를 더 잘 던지고 싶다면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돌은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에 두께가 1cm 정도 되는 게 좋습니다. 너무 크면 무거워서 속도를 내기 어렵고 너무 작으면 회전력을 주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던질 때는 팔을 옆으로 휘두르면서 손목 스냅을 강하게 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하면 돌에 강한 회전이 걸리면서 동시에 낮은 각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서너 번 튕기는 것도 어렵지만 연습하면 10번 이상도 충분히 가능해요. 재미있는 건 물수제비 기술이 문화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스톤 스키핑이라고 부르고 프랑스에서는 리코이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미즈킬이라고 부르는데 전통적으로 강가에서 즐기는 놀이 중 하나였어요. 각 나라마다 선호하는 돌의 모양이나 던지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국제 대회에서는 이런 문화적 차이가 재미있는 볼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물수제비 세계 선수권 대회도 있거든요. 물수제비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면 다른 현상들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상 스키를 타는 사람이 물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도 비슷한 원리예요. 스키판이 빠른 속도로 물 표면을 누르면서 물이 순간적으로 단단해지고 그 힘이 사람을 떠받치는 겁니다. 속도가 느려지면 바로 가라앉는 이유가 여기 있죠. 또한 하이드로플레이닝이라는 현상도 같은 원리입니다. 비 오는 날 차가 빠른 속도로 물웅덩이를 지나갈 때 타이어가 물에 뜨면서 미끄러지는 현상이거든요. 이것도 타이어와 물 사이에 순간적으로 강한 압력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우주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우주선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각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보통 재진입 각도는 6도에서 7도 사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낮으면 물수제비처럼 튕겨나가고 높으면 너무 빠르게 대기와 마찰하면서 우주선이 불타버리거든요.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서 돌아올 때도 이 각도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생사를 가르는 문제였어요. 컴퓨터로 정밀하게 계산해서 진입 각도를 조절했고 덕분에 우주 비행사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물수제비 연구가 우주 탐사의 성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셈이죠. 결국 물수제비라는 현상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서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 깊숙이 연결돼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줬고 우주선을 안전하게 귀환시켰으며 현대 기술 발전의 밑거름이 됐죠. 강가에서 심심풀이로 던지는 돌멩이 하나에 이렇게 많은 과학이 숨어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다음에 물가에 가게 되면 한번 직접 해보세요. 돌이 물 위를 튕길 때마다 여러분은 수백 년의 과학 연구와 인류의 지혜를 손끝에서 느끼게 될 겁니다.